지난 1953년 지어진 전북대학교 교가. 일본 이름이 구로야마 즈미야키인 현재 명이 작곡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찬양했던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가 전북 지역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에 노래를 만든 겁니다. 사정은 이 고등학교의 교가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다츠시로 시즈오로 성과 이름을 바꾼 시인 서정주의 작품입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로 전사한 조선인 병사를 찬송하는 등 친일 행적이 뚜렷한 글을 남겨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대학 군산대 교가도 그의 손을 거쳤는데 학생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거를 왜 아직도 안 바꿨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 초반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막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걸 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친일파가 만든 노래는 관공서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깃발을 올려라. 일본의 황국 신민화와 제국주의 정책을 찬양했던 김동진과 김해강. 전북 도민의 노래는 이들의 합작품입니다. 김동진은 원광대와 완산중 교가도 지었습니다. 넓은 마을에 퍼지는 햇살. 전주 시민의 노래 역시 김해강이 썼는데 덕진공원에는 그를 기리는 시비까지 우뚝 서 있습니다.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전주교대뿐 아니라 전북 지역 여러 학교의 교가마저도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김해강의 호주여라는 시나 돌아오지 않는 아홉장사는 굉장히 강렬한 친일시예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붕괴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술적 판단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보죠. 일제에 부역해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됐거나 친일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들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불리는 게 현실이지만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제 무시하셨으니까 저. 청산되지 않고 버젓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순환의 역사 때문에 생긴 불행한 일이죠. 청산을 하지 못했잖아요. 나라가 우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게 해주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3.1운동 기념 행사들.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울려 퍼졌던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진정 무엇을 선행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3.1운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제항거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운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립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3.1운동의 의미와 또 전북에서 일어나는 3.1운동의 의의 그리고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 전북지부장인 이강한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재호 전북지부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전유란 명예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전주보도국의 김진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 문재인 대통령도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그런 3.1운동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 김진희 기자, 3.1운동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남기셨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100주년 기념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예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민족 정기를 확립하는 일이고 또 공정한 나라로 가는 시작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 재조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힌 건데요. 정부는 그래서 기존의 3등급이었던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 장으로 상향해서 추서했습니다. 예. 이강한 지부장님, 광복회제를 이끌고 계시는데 저희 도민들도 이제 도청에서 3.1운동 관련해서 행사를 치렀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풍남문 광장에서 함께 펼쳐질 텐데 100년이 갖는 3.1운동의 의미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3.1운동은 온 국민들 남자 여자 이 남녀 구분이 없었고요.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없었고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온 국민들이 다 목숨을 걸고 참여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이 국민운동이 우리 민족의 혼을 완전히 깨워놓는 계기가 되는 운동이었고 이 3.1운동에 선언한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그 대헌장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런 헌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이강한 지부장님도 광복회 지부장이십니다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죠? 네, 할아버지께서 임실 오수에서 3.1운동을 주동하신 죄로 3년형을 살으시고 나오셨습니다. 이 애국지사의 후손들만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어서 전라북도 광복회를 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자의 후손의 삶을 이야기하면 비참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나 현장에서 순국을 하셨거나 아니면 망명을 해서 중국으로 가셨거나 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일제 그 압박에 시달려서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뭐 그 손자들도 제대로 못 배우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현대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보훈처에서 조사했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한 60~70%가 다 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유란 교수님, 3.1운동 10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좀 나아간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요. 예.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 세계 그 열강국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대개 청나라 말기에 보면은 부이라고 하는 황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만주국 또 한반도 우리 조선 그 동서양의 열강국들의 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일제 침략을 우리가 36년간을 받았지 않습니까? 36년간이 언뜻 보면 짧은 그 기름 같은데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 친일하지 않았던 우리 문학인들도 되게 한 30년 정도, 30년 전후로 해서 많이 친일로 이렇게 바꿔졌죠.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일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한 300년은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문학인이나 예술인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문학 작품이 작자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 것이고 비폭도 문장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품과 이 작자가 일치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되게 우리의 그 문학인들 보면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노래 가사를 시인들이 썼다든가 예. 또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작곡을 했다든가 라가는 문제가 청산도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예. 3.1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100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청산되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지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예. 일단 3.1운동은 어떤 장엄한 대서사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촛불 집회 할 때 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등장해요. 심지어는 수원 같은 데는 기생조합의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등장해요. 이러한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유월항쟁이나 그다음에 촛불 집회 이런 데까지 끊임없이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그러면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알다시피 친일이 청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우리 사이에 주류를 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역사적인 어떠한 반복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역사는 나선형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항상 단순하게 뭐 단선적이고 직선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러지만은 이러한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완벽한 친일 청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김재우 지부장님의 말씀에 이제 더욱더 관심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의 이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힘은, 그 정신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역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이 올해 법정 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지면서 구한 말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게 바로 이 의병 활동인데요. 태인 의병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 의병들의 항일 투쟁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거세게 불타오르면서 이어져 왔고 그 정신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자, 3.1운동 이후에 말이죠.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군산에서 산모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전주, 익산 14개 시군으로 이제 확산이 돼갑니다. 그 정신의 힘, 그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 이런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역시 동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강은 지부장님 정리해 주시면서 그 산모 만세 운동 또 신흥학교, 기전학교, 영명학교 이렇게 좀 확산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북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창의적 정신 아니면 자유로움 이런 것이 저항과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힘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깊게 가면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양무 호남 심우국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으로 지원하고 식량으로 지원하고 백성들이 전쟁을 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전으로 할 수 있었다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호남 사람들의 의병활동 지원부터가 정신의 시작이 저항의 시작이다. 근데 그게 이어져서 병자호란, 정묘호란, 정유재란까지 쭉 그런 의병이 전라북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들 중에도 그 의병장을 하신 분이 한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네, 그게 호성동에도 그 의병장을 하신 분이 있어서 호성이라고는 호를 받아서 호성동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호남은 그 의거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1894년도 그때 그 조병갑 그 현감 그
특정이 농민 폭동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네.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규 군대를 정식으로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동학농민혁명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정식으로 그때는 1894년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처벌을 했죠. 특히 전북 사람들이 제일 많은 희생을 입었습니다. 동학에. 그래서 전기 1905년 이전에는 의병 활동이 좀 죽었었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나니까 또 못 참아서 한강 이남에서는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호남 의병이 제일 컸습니다. 예. 그래서 전남북을 청투른 호남 의병이 전국 의병의 반절에 달한 정도로 있었는데 이거를 1909년에 전체를 토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일본 정규 군대를 추가 증원을 해서 이 호남 의병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수만 명의 전북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의기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는 뜻을 갖추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10년 뒤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서울에서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3월 2일 날 전주에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게 천도교, 이게 동학군이 변경돼서 천도교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이 천도교 교도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보내주어 가지고 이 천도교 교당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간 게 임실, 오수, 남원 이렇게 파급이 되고 전주는 또 그 기독교 계통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전달을 하면서 전주와 군산에 전달이 되어서 3.1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주와 군산에는 이 남장로교, 지금 우리 신흥학교 전 예수병원의 그 법인체인 호남 남장로교가 먼저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가 좀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계통으로 해서 군산으로도 전달이 되어서 군산에도 영명학교라고 그런 이 같은 계통 학교가 있고 그래서 군산에서 3월 5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어서 쭉 3월 13일에 전주, 3월 10일에 오수 초등학교, 3월 23일에 임실 하는 식으로 쭉 이어져서 2달 동안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만세운동이 일본인 기록에 121회가 전라북도에 있었던 걸로 나오고요. 한 20만 명, 17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08명, 또 부상당한 사람이 417명, 경찰이 잡아간 사람이 1131명에 정식으로 투옥된 게 8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잡아가고 그 투옥한 죄목이 보안법 위반, 소요죄 뭐 이렇게 경미한 제목을 주어서 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우리 전북 사람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 그 말씀하신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또 전북에서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저희가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뭐 천도교 기독교의 어떤 움직임도 저희가 살펴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신흥학교라든지 기전학교, 영명학교, 김지우 지부장님 학생들이 또 주축이 된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제 중심이 돼서 했던 건 맞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중심이 됐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나 실제로 청년 학생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명학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군산 제일고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명학교나 아니면 여기 신흥고등학교, 기전학교들이 아무래도 기독교나 이런 세례를 많이 받은 그리고 그런 학교잖아요. 미션 스쿨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어떤 서구적인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빨리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민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립이나 그다음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훨씬 더 어떤 일반 시민들보다 그다음에 국민들보다는 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문명을 깨우친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19년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2월 8일 날 동경에서 학생운동을
먼저 독립선언서를 했잖아요. 학생들이. 이 먼저 깨우친 사람, 그중에도 뭐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 앞장서서 한 것도 있는데 백관수 선생님 같은 경우 이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신문명을 배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많았고 행동력도 강했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신흥학교 같은 경우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그 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를 해가지고 기존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숨겨서 그 장에 가지고 나가서 논아주어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그 군산의 영명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등사실에서 등사를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복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지고 올 때 이게 100장, 2장, 10장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많지가 않은 독립선언서를 학교 등사실에서 등사를 해서 그거를 여기 보급을 했거든요. 3월 3일이면은 실제로 뭐 전주, 김제, 뭐 익산 이런 데는 이미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산이 제일 먼저 일어났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김병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역할 분담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뭐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병수라는 인물은 이제 이갑성 스타민 대표로부터 그 첫 조의 독립선언 내용을 가지고 군산에 오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3.1운동의 전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 전일환 교수님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신다면요. 그 익산하고 그 군산에서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3.1운동,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민들이 또 같이 가세를 하게 되니까 엄청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만세운동이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민가가 불탄 것만 해도 700호가 넘고요. 또 교회가 한 4교회, 학교도 22개교 정도가 이제 상당히 불이 타고 이렇게 큰 난리가 났고 여기에 그 보니까 사망자만 하더라도 7,509명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만 하더라도 5,961명. 그리고 그 체포자도 4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이렇게 대단히 큰 그 대규모의 그 이 만세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그 이전에 의병 운동도 그 정읍 7부의 무성서원이라고 사익 그 소원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면함 최익현 선생하고 임병찬 그 의병이 같이 이렇게 그 의병봉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907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산 이산묘라고 해가지고 마령에스트 가는 데 보면 있습니다. 이산묘에서 역시 또 최익현이 의병봉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모여든 의병장들이 이석영, 전기용, 진안에 그리고 거창, 안희, 함양 여기에서 전성범, 문태수 이런 의병장들이 같이 이렇게 봉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병 역사로 보면 갑오 그 혁명 이후에 아마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가 우리 전북이다. 옛날 지금의 전북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옛날은 대단했어요. 자, 그런 노력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진 못했고 외세에 의한 불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3.1운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까지도 살펴봤고요. 그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남았던 일제 잔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지미형이라든지 교가, 도민의 노래, 시민의 노래 여러 아직도 많은 인물과 더불어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연속 보도를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 먼저 이제 교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먼저 친일 음악가의 대부로 불리죠. 현재명이 지은 전북대 교가, 또 일제를 찬양했던 시인 서정주가 가사를 쓴 전주고와 군산대 교가, 또 김혜강이 쓴 도민의 노래, 친일 음악가 김동진이 작곡한 원광대와 완산중 교가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전북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25곳이 이런 친일 인물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일본 군가나 엔카 분위기의 교가도 있었는데 이런 교가까지 합하면 아주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조금 전 9시 뉴스에서도 나갔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전북 도민의 노래나 전주 시민의 노래는 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도 사실 저렇게 이렇게 보도가 나갔지만 친일 인물들이 만들긴 했지만 가사가 좋다. 그리고 우리 동문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예. 사실상 그리고 논의를 하기 힘들다. 그대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쓰겠다고 한 대학교들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가 그런 거였고 그리고 전주고도 그대로 쓰기로 한 걸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라북도 관계자 인터뷰에서 전혀 관계자가 모르고 있는 그 인터뷰 모르고 내용. 있는 공무원들도 정말 많아서요. 저희가 예. 사실 여쭤볼 때 딱 말씀을 드리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예. 아 이번에 알았어요. 아 친일 음악가인가요? 친일 시인이었나요?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도 정말 많았고. 예. 무관심. 김지우 지부장님. 예. 100년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대로 남아서 또 의식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친일 청산이나 역사 정의를 세우는 작업들이 90년대 이후에 사실은 사회적 의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배고프고 독재 정권에 신음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역사 정의나 친일 청산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금방 김진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 전북 지역의 이런 교가나 특히 대학교 뭐 웬만한 데는 다 있잖아요. 원광대, 전북대, 뭐 전주교대 뭐 이런 데 다 있는데 군산대까지. 이게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애국가잖아요. 예, 예. 애국가는 작사 작곡가가 다 친일파예요. 대천절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제헌절 노래도 이 작곡자가 사실은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충격적이지만은 일제 때 지원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죽자 우리 대동아 성전에 그랬던 사람이 우리의 소원은 독립,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부르죠. 안석주라는 사람이 지금 친일파예요. 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말 하나같이 적폐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노래들은 정말 조금 표현을 달리하지만 그건 세 발의 피죠.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 번도 이렇게 공동체 어떤 공론화장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예, 전일환 교수님.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역사 청산이나 친일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독일 나치 점령기가 언제냐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940년 6월에서부터 1944년 8월까지. 그러니까 4년 2개월이에요. 예, 예. 4년 2개월이면 우리는 그 9배입니다. 사고 36. 9배죠. 네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일제 압제를 받아왔는데 그 청산을 못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청산했냐면 그 4년 2개월인데요. 민족 배반자 200만 명을 숙청을 했고 체포가 99만, 그다음에 강제 노역으로 1639명, 징역을 22,883명.
벌금 2,044, 총살 760. 그만큼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했고 북한은 했다고 합니다. 친일청산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뭐 노래의 가사, 교가, 작곡 이런 것들도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말하면 민족 정기를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원 지부장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 이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야죠. 이런 지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4년 동안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그때 드골 대통령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적에게 협력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 다시는.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역사가 아파요. 1945년 해방되어서 3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 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48년에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을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터졌죠. 남북전쟁 하면서 전쟁 영웅들이 나라를 거의 통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 여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일파들이 전쟁 영웅이 돼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됐어요. 네네. 그거 조금 해서 이제 좀 어떻게 살을만 하니까 이제 빈곤 투쟁해서 이제 노동 우리가 부자 되자고 경제 노력하느라고 못 싸웠죠. 그리고 좀 하고 나니까 이제 독재 정치하고 싸우느라고 뭐 독재하고 이제 조금 살만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청산해야지 뭐 이것저것 생각나는 그동안에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안 챙겼고 친일한 놈도 안 챙겼고 아무것도 챙겨본 것이 없는 역사이고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를 뒤집어서 교육을 시키면 역사 교육을 시키려면 자기 할아버지 욕을 해야 되잖아. 친일파들.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청산할래도 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0년 되었으면 이쯤에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때려 부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다 아니다가 해도 뭐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일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지금 몇 년, 90년도에 하셨던가요? 2009년. 2009년도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쯤엔 뒤집어서 정리를 해서 기본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까지는 생활 속에 매여 있어서 못했다 해도 우리 애기들한테는 이게 바른 거다라고 알려줘야죠. 이게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애들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년 딱 이 시점에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작사가 작곡가 친일파가 지은 뭐 교가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룰 내용은 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명에 아직도 고스란히 그 일제강점기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김진희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군함도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군함도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이곳의 소유주가 바로 미쓰비시사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범죄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창업주의 호가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주 동산동, 아직도 쓰고 있는 이 동산동이라는 이름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바뀐 이름이고요. 또 이곳 외에도 특히 군산에서는 일제가 남긴 지명들이 지금도 정말 많이 남아서 쓰이고 있습니다. 쌀 수탈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쌀 미자가 들어가 있는 미성동이나 장미동, 그리고 또 일본이 일본식으로 지었던 멋대로 바꾼 이름 해일, 해이, 당시에는 해삼, 해사, 해오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해칠, 해팔 마을까지도 지금 다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이제 공식 등재돼 있는 채만식의 호를 딴 길 이름 백릉로도 군산에 있고요. 고창에는 새 주소 이름 중에서 미당길과 인촌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요즘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인천 김성수, 미당 서정주, 또 백릉 채만식 뭐 이런 분들의 지금 호를 따서 지명을 계속 쓰고 있고 미쓰비시라는 전범 기업의
창업주의 호를 떠서 쓰고 있는 동산동.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서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해오지 않은 것일까?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로를 고려대로라고 해서 바꾸고 있고요. 또 서정제 12를 지금 뭐 철거를 한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런 움직임, 김재호 질병님 조금 아직은 소극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수가 뭐 서수뿐만 아니라 군산은 웬만한 지명이 다 그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수 주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마을 이름을 바꿔야겠다. 네. 면이죠. 면 이름을 바꿔야겠다.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군산시 담당자도 전향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는 그거예요. 군산에 있는 금방 임진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상당수 많은 지명들, 심지어는 뭐 팔목, 중야, 뭐 전중, 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단학가죠. 일본 수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명들. 당시에 일본인 지주 이름까지 들어있는 지주 이름을 딴 지명까지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지금 서수 같은 경우도 이 지명이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상향을 서수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말로는 미즈호예요. 그래서 여기 전주도 마찬가지고 동산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가. 그건 단순하게는 그냥 서수나 동산동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이러한 친일의 잔재들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을 바꿔나가려는 그런 위원이나 아니면 TF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당연히 그냥 사안별로 그냥 누가 조금 시끄럽게 오면은 그거나 살짝 바꿔보고 이런 식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떤 제도적 법률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친일파의 어떤을 찬양하거나 그리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온전시키려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한국 사회가 변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강은 지부장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아서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의회나 뭐 이런 그 의결 주민의 대의 기관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의견 수렴하고 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전체적인 내용 싹 조사해서 이거는 청산 대상이 기다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해야 한다라고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해당되는 부서 말하자면 자치단체나 기관, 단체, 학교에 이런 방침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데까지를 조사위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마침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고 전체 조사와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예를 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일제 청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100년이 되더라 한 번도 논의를 제대로 못 해본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한 번에 싹 정리는 되겠느냐마는 그래도 지금쯤에는 우리가 이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아까 미쓰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뭐 저 위안부 할머니들 뭐 배상금 줘라라고 미쓰비시를 상대로 재판했잖아요. 걔들이 줍니까? 일본한테 왜 배상금을 우리가 100억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살고 그러면 나라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정부가 하고 일본의 징용을 가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도 그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이름을 남겨줄 거 남겨주고 이 전부 적어서 역사 자료로 남기고 아픈 역사도 우리 교훈이니까 딱 정리를 해서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쯤은 마무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번 기회에 다 묶어서 정산을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거를 하고 시비를 내렸고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일일 텐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전유란 교수님은 네. 이제 문학가로서 네. 그 당시에 그 문인들에 대한 평가를 네. 과연 이 친일적으로만 몰아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시기의 공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 그들을 또 뭐 쫓는 그 또 후학들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아까 그 김 기자님이 말씀을 했지만 김해강 그 시비가 덕진공원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에 관계돼 있는 관계 직원들하고 우리 전주문인들하고 15명 정도 오찬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것이 뭐냐면 친일 인명사전에 처음에 김해강 시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두 번째 재심을 한 이후에는 이제 너무 그 농도가 그 얕다 해서 이제 명단에서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낸 그 김해강 전집의 시 전체 그 작품이 342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일에 가까운 시가 2편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냈죠. 950편 중에서 4편이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11편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문학 쪽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미당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어를 그렇게 공교롭게 시화해서 형성화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인이 없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이 있을 만한 그런 그 명시인인데 그 몇 편 때문에 또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 또 전두환 찬양 시도 썼고 이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청산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청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친일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도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처럼 전문위원 구성에 아까 우리 이강한 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어느 것은 이제 좀 이렇게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국 초부터 애시당초 이 일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김재우 지부장님 이 관련해서는 좀 하실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할 말이 맞습니다. 일단 알고 넘어야 할 것이 우리가 일단 교수님이 김해강 시를 다 읽어봤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딱 2편이 친일시라고 했는데 인도민중에게나 호주여 돌아오지 않는 9장사는 이미 벌써 3편이지 않습니까? 그 3편만 해도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렬해요. 친일에 관련된 것들이. 어제 밤에 제가 그 호주여를 또 분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의 머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저는 지식인들이 예를 들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춘원 이광수나 육당 친함선도 친일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내적 확신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어떤 상황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공과론.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 한두 편이었냐. 그건 전두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전두환한테 나는 광주 때만 이랬지. 집으로 가면 훌륭한 할아버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역사의 과정은 굉장히 냉엄하고 그 단지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까미하고 모리악이 관용론과 단주론을 가지고 맞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 전체의 지성들은 언론이나 출판 같은 경우는 단 15일만 나치 편에 든 경우는 사장들이 다 교수형을 처했어요. 예.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지아크라고 천재적인 작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리자. 정말 훌륭하다. 당연히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야. 우리가 이때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면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지만은 김해강의 시나 서정준의 시나 서정준은 뭐 이승만한테 전기도 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역사가 청산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온정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수만 년을 물려줘야 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경환 지부장님.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실은 김해강 씨나 이런 그 마지막에 친일을 했던 분들이 한 얘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300년은 갈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살지 않고 일본에 충성하고 살겠다라고는 각오가 단단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극으로 말하자면 친일로 간 거이고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 누가 심판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남아있는 후세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봐야죠. 아까 지난번에 문인들 회의를 하게 한 것도 시에서 우리 김 지부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청산에 관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다가 청산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산 방법을 의견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까 동명 바꾸려면 주민 여론 수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절차가. 그 절차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죠. 문인들이 문인을 평가하는 거 말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이런 일들을 친일로 볼 거냐 이 노래 공과를 볼 거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제 전체 조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을 거쳐서 확정을 지어나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앞으로 100년 마지막 조선 총독이 갈 때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일본이 꿈에서 한국이 벗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마지막 총독이. 지금 이제 100년 돼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걔들은 10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걸 알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정신부터 다 개조하는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가들 100년 뒤에 이제 세대가 몇 대가 바뀌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300년 갈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살아야 되는 그런. 아까 3.1운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랑가 몰라요. 예. 아까 3.1운동이 민족운동을 민족혼을 깨운 거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국민된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거슬러 보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한제국이었어요. 백성이 황제가 왕인 나라, 조선 왕조였고 국민들은 그냥 백성이었어. 근데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 생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주권을 가진 국민. 그때부터 노동운동도 생기고 여성운동도 생기고 사회운동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겁니다. 지금은 자아를 가진 대한민국이 생겼으니까 예. 우리는 그 정신을 쭉 깨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창씨개명이 이제 언제까지 창씨개명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1936년에 복성 창씨개명을 했다가 다시 원래 이름으로 찾도록 영을 내린 게 1936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일본성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제 조선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됐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잘못된 자료고요. 우리나라 창씨개명은요. 일본이 40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36년이 아니고 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을 할당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 90%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창씨개명 시작은
1940년 2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수탈의 아픈 역사가 있는 전북에서 어떻게 친일파의 노래, 친일파의 시를 읽을 수 있는가 즉각 청산해야 된다. 자, 예술과 문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단 아픈 역사를 되새김질하기 위해 남겨놓되 친일파 작품임은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 올리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그 과제를, 숙제를 우리가 어떤 의지로, 어떤 의식으로 다시 청산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아마 이 논의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 기자, 그 마지막 남아있는 또 뭐 역시 영동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짚어주시고 세 분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일파 손으로 만든 동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015년에 국회의사당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교체가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일본도 모양의 칼을 차고 있었다. 특히나 또 이걸 만든 사람 자체가 친일 조각가인 김경승이 만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친일에 앞장섰던 조각가, 일제를 미화하는 조각들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동상까지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읍시, 관리 주체인 정읍시도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친일을 했었는지라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지만 해당 공무원이나 뭐 그런 단체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자체가 돼도 정말 결정되기 힘든 거라서 친일 잔재 청산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취재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전일환 교수님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봐도 이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문 대통령이 작년에 얘기를 했던가요? 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네. 3대에 걸쳐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머리에 남아 있어요. 예. 정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까 이 선생님 말씀 맞다나 후손들이 정말 참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예. 제 종중조 할아버지도 이제 의병장이었는데 그 손자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근데 겨우 중학교만 나오고 한 사람은 영도의 영은사에 이제 주지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나라에서 애국지사들한테는 정말 잘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이런 항일 운동을 했거나 나라에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옆집 아저씨들의 이야기였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잔재 청산에 관해서는 청산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또 어떻게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청산하는 방법들을 전부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교훈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호 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친일파 관련 기념물이나 기념관, 동상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조국 광복을 위해서 뛰었던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중에 15,000명만 독립유공자로 지적돼 있고 그중에 2.4%만 여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수많은 무명 분들의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친일파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년의 아픈 역사의 시간을 청산하는 작업, 이 짧은 1시간 안에 다루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를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